그리고 하이에크도 이런 얘기를 했고 자유민주주의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원칙은 인민의 지배, by the people이에요. 권력자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은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도화가 된 건 뭐예요? 보통 선거권과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의 선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죠. 딜레마이기도 하죠. 자유주의는 법의 지배라고 이제 단순히 규정을 내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누구에게 권력을 주고 어느 만큼을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정부 권력이 약화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가연맹에게 좀 반대 입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 리버테리언들은 개인의 자유하고 국가 권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거든요. 제로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커지면 개인의 자유가 줄어들고 이렇게 보는 건데 후쿠야마는 꼭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두 개가 그렇게 적대적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로섬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유시장주의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의 규칙대로 체계가 법이고 그것이 자유주의의 기본이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은 행정부도 결국은 제한을 받아야 한다. 이건 뭐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똑같죠. 그래서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게 뭔가 하면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죠. 그래서 사법부는 최종적으로 이 두 권력, 입법과 행정 권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사법부가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래서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대통령이 사법부를 자기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가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두 부, 힘이 센 입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못하는 거죠. 이것도 민주주의 딜레마죠. 그럼 또 사법부를 어떻게 그러면 선출을 안 하고 그것도 투표를 해야 되나? 이건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이제 고시제도라고 하는 것, 법학대학원을 통해서 사법부의 종사자들을 배출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이제 자유주의는 이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중에 어느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같은 데는 이제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리버테리언들은 민주주의를 공격을 많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반자유주의 국가들인 공산주의 국가들 전부 뭐예요?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북한만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니에요? 콩고 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다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민주는 공격을 좀처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민주적 이러면은 나쁜 놈하고 똑같잖아요. 아빠는 너무 비민주적이야. 우리 선생은 너무 비민주적. 그러면은 이 나쁜 놈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받는 거는 자유주의다. 그러나 자유주의자들이 제도가 부식하면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도 공격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유주의가 지켜지면은 민주주의가 잘 워크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죠. 근대 민주주의는. 그래서 멋있게 아마 최종적인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조합이 자유민주주의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 최근에 이제 드러난 이게 2000년대 이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죽음 뭐 이런 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하면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적이긴 한데 자유주의인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선거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는 거니까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나오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작동하는 나라라고 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유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근에 드러난 겁니다. 옛날에는 자유주의나 민주를 위협하는 것이 독재자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한 거예요. 후진국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쿠데타 군인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최근에 드러난 거는.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치계로 나온 사람이 비자유주의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유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을 위반하는 건데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죠.
그래서 헝가리의 오르반, 폴란드의 카진스키, 이건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들이었죠. 브라질의 보소나루,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도 넣었어요. 후쿠야마가 넣은 건데. 그래서 정당하게 당선이 되어서 민주적 권위를 가지고 뭐예요? 자유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일이 뭔가 하면 법원 및 사법체제를 자기 수하로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당파적 국가관료제를 당파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독립적인 언론을 자기 소유로 하는 거예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 있는 행정기관을 제한해서 다른 기관들을 다 파괴해버리는 겁니다. 참 어려운 거죠. 국가기관의 행정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관료들이라고 얘기하는, 관료들은 뭐예요?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국익을 보호해야 될 건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게 정치에 완전 예속이 돼가지고 뭐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요. 정권 맡기면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추는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뭐 통계도 조작을 하고 뭐 엉터리로 해가지고 뭘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 정도 이런 게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지지자들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거야. 미디어 세력을 전부 동맹 세력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사장 보내는 게 다 자기 지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기업에서 다 언론을 사버리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법무부, 정보기관, 법원과 같은 재료들을 약화시키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는데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오르반과 똑같다는 겁니다. 다만 미국 사회가 그래도 좀 더 자유주의적인 사회에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이, 미국과는 또 다르니까 많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트럼프는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자기 뜻대로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도달했다.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보면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아니고 자유주의의 위기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표방한 나라들은 다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죠. 뭐 실제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성장을 시킬 때 자유주의를 표방했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후쿠야마는 그걸 자유주의로 설명을 해요. 동아시아의 국가들도 자유주의를 표방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다. 요 얘기가 이게 중요한 건 후쿠야마의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 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제 성장은 문제라고 봐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좌파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그동안 성장을 했고 분배를 안 해가지고 문제이기 때문에 분배를 해야 된다. 젊은이들이 분노하라. 뭐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다 보면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뒤에 가면 살짝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은 사회가 추구하는 대부분의 다른 좋은 것들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지 말고 분배를 하자는 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 성장이 가장 잘 되었을 때에 분배가 많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과정인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경제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분배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배를 전혀 도외시하고 경제 성장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만은 후쿠야마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좋게 얘기하면은 좁은 길이 뭐가 있다는 거죠.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좁은 길이 있는데 그걸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책이 좁은 회랑, 그 책을 쓴 사람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을 쓴 사람이 후속작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해서 완전히 시장경제 쪽으로 넘어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무슨 사이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완전 경제적으로 자유방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국가의 어떤 통제 경제도 아닌 그 사이길이 있어서 성공하는데 한국은 그 길을 찾았다고 봤던 거죠. 박정희 때는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찾아가는. 그게 정치가의 역량이고 정치가의 탁월한 안목일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찾지 못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가지고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자유주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왜 정당하냐. 이 정당성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justification. 그러면 주장을 하면 그거 왜 옳아? 너 왜 옳다고 생각하니? 내가 왜 네 말을 따라야 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좋다는데 그게 왜 좋은 거지?
이게 정당화예요. 그래서 정당화의 논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주로 철학에서 하는 거고, 물론 정당화 논리 밖에 있는 건 발견의 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창조적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이 발전이 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기술이 정당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도덕적으로 정당화가 안 되는 기술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자유주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대체적으로 다 하나만 한 얘기인 것 같기는 설득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실용적이요. 이거는 프랙티컬하다는 말인데 돈이나 쓸모 관련된 그건 아니고 넓은 의미의 실제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프래그마티즘도 실용주의로 번역을 하는 건 어감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뭐 더 다른 게 없어요. 실학 비슷한 하여튼 뭐 관념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특성은 폭력을 규제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폭력을 유일하게 갖는 게 자유주의 사회는 그게 어느예요? 그게 국가예요. 폭력의 합법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국가입니다. 막스 웨버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위에 폭력은 허용이 안 돼요. 폭력을 뭐 국가폭력이라고 말을 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기꺼이 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만이 폭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특히 미국이 그렇죠. 미국은 다원사회입니다. 색깔도 다 틀리고 종교도 많이 틀리고 옷도 다 틀리고 각종 사람이 어울려서 평화롭게 사는 데가 미국이에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럽니다. 출발선부터 다원주의 사회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고 공존하면서 서로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다원성에 대한 존중은 종교전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서구에서. 서구에 150년 동안 종교가 계속 쌈박질 해가지고 서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대에 종교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 이후로 보게 되면은. 신교하고 구교하고 싸우고 또 뭐,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너무 죽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래서 서로 우리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자고 하는 것이 다원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용안이에요. 네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네가 뭘 믿으라 믿지 말라를 얘기하지 않도록 하죠. 이게 종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게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에요. 관용의 첫 출발점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만 싸우자. 종교 가지고는 죽이지 말자. 이게 관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관용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피부 색깔, 성별, 나이, 종교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공존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쪽으로 좀 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다원화 되잖아요. 인구 비율 중에는 뭐 극히 지극히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국제결혼도 좀 많아지고 탈북자들도 들어오고 또 외국 노동자들도 들어와요. 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다원화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같은 우리가 뭐 옛날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신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공존 문화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가 있어도 그 종교 전쟁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같이 살아가는 한 집에서도 좀 시끄럽긴 하지만은 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종교가 다른 경우도 있고 요즘은 그 용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다원적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강조하지 않듯이 너도 나에게 강조하지 마라. 그래서 이 관용의 법칙이 자유주의가 대단히 중요한 덕목 중에 그 실용적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이걸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낮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낮춘다. 정치가 지향하는 것은 그 국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 다 되는 겁니다. 법을 하나 정하면은 그거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통제하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럴수록 국가의 역할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정치의 야망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으로 낮춰야지만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 정치의 높이를 자꾸 올리면 이게 뭐가 돼요?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서양 근대하고 서양 근대 이전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나 기독교에서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도덕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념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기독교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야? 전부 시민의식을 가진 도덕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양도 똑같습니다. 군자를 만드는 게 정치예요. 덕스러운 사람을 만드는 거. 이거는 정치의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거예요. 도덕이 뭐야? 없어요. 없잖아요. 무엇이 도덕인지 아닌지는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까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최소한으로 합의를 보자. 도덕이든 법이든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 이게 막연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우리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때려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물건 빼앗지 마라. 훔치지 마라. 재산권 보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남을 해치지 마라. 언어폭력하지 마라. 네 번째. 뭐 이런 거예요. 요즘 남이 억울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미투 운동이죠.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을 우리가 지키자는 겁니다. 그걸 어기는 사람은 국가에서 벌을 주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 위에는 난 네가 다 정해라.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결혼하지 할까 말까, 내가 무슨 물건을 살까, 이건 다 뭐예요? 개인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이거는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자유주의는 정치가 지향하는 목표를 아주 낮추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줄여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 평등한 사람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율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에서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뭐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정치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걸 최소한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가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가 정의한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보존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동료 시민에게 권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전부 개별성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200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책이 하나 나온 모양이에요. 2000년생이라고 하면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오는 거죠. 올해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됐나요? 교사도 되고 회사원도 되고. 그리고 이 세대들은 대단히 합리적이다. 그걸 초합리적이,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정보도 많고 해서 다 계산해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더치페이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먹자고 소리 지르는 놈이 돈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낸 놈 좀 저 새끼 이상한 새끼다라고 다음부터 안 가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다 더치페이 문화가 들어오면서 M문제로 냈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야? 안주하고 술도 분리해서 낸다네. 나는 술 안 먹었어. 그러면 안주만 M문제로 술은 M문제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내가 안 먹는데 왜 내야 되냐 이거야. 젊은 세대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합리. 그걸 초합리라고 해요. 좀 너무 심하다. 초합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초개인주의예요. 그거는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아이들이. 왜 내가 해요? 공동체가 없는 거죠. 회사에 들어가도 왜 내가 해야 하고 회사 안 나오는 놈들이 많다며 다음날. 안 나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초개인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것이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개인주의는 어느 정도 좋은데 초개인주의는 문제인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종이 탄생했다는 게 이제 2000년대생이 온다 이건데 그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전체 다가 뭔가 하면 자유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자유주의자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야? 나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간섭하지 마라. 이게 기본 원리고 그건 자유주의 기본 철학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집단주의적인 게 많아가지고 그것이 안 드러나다가 최근 와서 아마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요거 중요한 거죠. 자유주의 원칙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죠. 역설에 빠지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뭔가 하면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민주주의 역설이에요. 관용의 역설은 뭐예요? 관용을 너무 펴버려가지고 관용 자체를 부정하는 게 관용의 역설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말로 해결하는데
칼이나 총 들고 문제 해결하고 나오는 놈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폭력이 정당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이게 실용적인 이유고. 이거 뭐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은 도덕적 덕목이죠. 그래서 자유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구나 정부나 사회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자율성이 확장되면 그것이 뭐예요? 투표권을 통해서 정치에게까지 나의 의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집단적인 자율성의 표현은 민주주의하고 접목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거 뭐 경제이익은 설명할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주의를 한 나라들은 잘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00년대 서구가 근대화 시작되는 거죠. 1800년대에서 현재까지 지금 연수로 보면은 뭐 200 몇 년 되나요? 국민 1인당 생산량이 거의 3.0%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1인당 GNP 따지면은 6.25 뭐 1940, 50년대 이때 100불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3만 5천 불 정도 되니까.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자유민주를 하면은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건데 재산권을 이제 보장하는 게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산권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해요. 서양에서 자유주의의 선봉자들은 소위 말하면 부르주아들입니다. 탕업행위, 공업행위를 통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도 좀 정치도 좀 해보겠다. 왜 딴 놈이 내가 뭘 못하겠나? 나의 행동을 간섭하냐? 이거 안 된다. 이래가지고 신분제를 부정하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야? 군주제를 부정하면서 교회의 권력을 부정하면서 나하고 관련된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게 자유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철저하게 불어조와 자유주의예요. 내 재산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을 보호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이념을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념을 지키기 위해 투자를 했겠죠. 그 아닌 세력하고 싸우고 또 이론적으로 필요하면 돈을 써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근대 자유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을 자본주의를 부를 때 부르주아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철저하게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옹호해주는 경제체제라는 말입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지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지키는데 대단히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념을 많은 사람들이 버리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도록 운동을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도권의 교육은 다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주의가 이태로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 또 문제는 이제 후kom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면은 불가피하게 계층과 불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신분적 계층이 있으면 요즘은 뭐예요? 주로 경제적으로 계층이 나눠지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니냐? 재산권을 극도로 보호하다 보면은 계층이 나오고 불평등이 나온다, 필연적으로. 이거 좀 막아야 되겠다. 국가에만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서로 다른 이해와 당파로 갈리게 된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도 자유주의의 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묘하게 지금 얽혀 있는데 민족은 특성민족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족주의를 들고 나온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배타적 민족주의가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뭐다? 유럽연합입니다. 좀 공존을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쟁자로 표현을 썼어요. 자유주의가 결과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한 게 그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1989년에서 91년 사이에 공산권 국가들이 다 붕괴했습니다. 무너졌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데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선진국들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평화롭게 행복하게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취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재산권과 법치를 발전시킨 자유주의는 강력한 경제선장을 견인을 했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연합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이건 자유주의에서 오는 거죠. 그 다음 민주주의는 뭐죠? 사회적 평등을 이룩했다. 정치를 통해서 이룩하는 거죠. 민주적으로 선출된 입법기관들이 재분배를 추구해서 복지국가가 탄생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불평등은 관리되어서 국가 관리를 한 거죠. 견딜만 하는 것이 되었다. 이 정도면 참아주지. 뭐 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이 소득정대로 자유주의의 지지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걸 뭐라고 그래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에 매수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혁명 안 해도 나 좀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그 혁명할 필요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노동자들이 자유주의를 지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주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나라, 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거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 한국, 대만, 홍콩이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민주국가는 아니었지만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을 개방해서 선진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꼭 민주주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발전국가의 모델로 경제 성장을 견인한 거예요. 박정희 시대에. 그러나 사유재산권하고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유주의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을 되게 개발국가, 개발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경제는 조금 더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좌파, 우파가 최근에 미국에서 등장해가지고 20, 30년 됐겠죠. 우파에서는 신자유주의자가 나타나서 거대한 불평등을 낳아서 그게 문제가 됐고, 좌파에서는 사적 자율성을 확대해서 사회 규범에 저항하게 됐다. 이게 나중에 정체성의 정치로 나오는 건데 모든 걸 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평등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미국 사회가 안 평등하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안 평등하고 소수민족이 안 평등하고 성적으로 여성들이 안 평등하고 그 다음에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이 안 평등해서 이런 사람들은 자유주의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거다 지금 자유주의 주장들에.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정치예요. 이렇게 그걸 극단화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용이라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깨지게 됐다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이 넓은 테두리 안에서 평등을 주장한 게 아니라 그걸 치고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부정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좌파, 우파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생각입니다.